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랑의 힘.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은이는 니나 리그스, 옮긴이는 신솔립, 발행은 북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38살의 나이에 전이성 유방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삶을 살다간 한 작가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암이 진행된 제 사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사랑스럽고 생기 넘치는 두 아들과 언제나 정직함과 유머를 잃지 않았던 남편, 가족과 지인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 등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의 풍경을 놓치지 않고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시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저자의 집안은 유방암 내력이 있었는데요. 결국 유방암 판정을 받고 공격적인 암은 그녀의 삶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 와중에 그녀의 어린 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엄마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은 채 한 발씩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는 나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완벽한 날 한가로이 여유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 따스한 바람 속에서 마른 잔디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한겨울 추위와 슬픔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라며 시종일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서정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계속되는 항암 화학요법과 부작용에 힘들어하는 중에도 사전 의료 의향서와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유방 절제술을 받았을 때도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 괴로운 순간마저도 재치 넘치는 유머와 삶에 대한 애정으로 이 모든 것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역시 내가 사랑해야 할 삶의 일부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약속된 날이다. 하나의 밤을 견뎌 또 다른 밤을 맞이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낸 날들이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랑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가는 방법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 영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힘찬 파동과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 촉촉하고 따뜻하며 반짝이고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선율을 지닌 그 시간은 나를 기쁘게 한다. 바로 아침이다. 찬란한 시간이 병약한 몸에 갇히지 않고 세상 널리 퍼지는 그때가 바로 아침이다. 랄프 알도 에머슨 1838년. 우울한 하루.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우울한 하루였다. 학교 행사, 발표회, 슈거 쿠키와 진저, 브레드맨, 그리고 참나무에 남은 마지막 잎새처럼
불안하게 몸을 떨며 우리 주위를 배회하는 생존이란 암울한 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는 거의 1년이 되었고 카바노프를 보지 않고 지낸 지 몇 주가 흘렀으며 30번으로 계획된 방사선 치료는 이제 단 2차례 남았다. 암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는 넉 달이 되었다.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후부터 등허리 아래로 통증과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었고 그도 아닐 때면 경련이 계속되어 불편했지만 물리치료와 필라테스를 다니며 중심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의 항암 치료와 운동 부족으로 코어 근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매주 얼굴을 보는 방사선과 전문의 노젠블럼은 만날 때마다 두 눈 가득 안타까움을 담아 내 허리의 통증에 공감해 주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녀도 디스크로 고생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의사는 내게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전을 써주었다. 허리 디스크가 의심된다며 정형외과 의에게 진료를 의뢰하기로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겨운 날도 있었다. 조는 저녁 식사를 위층 침실로 올려다 주었다. 아이들은 요양원에 방문한 것처럼 행동했다. 엄마 좀 어때?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는 전기 매트와 허리보호대, 엄마가 쓰던 오래된 보행보조기를 가져다 주었고 침대 위에 앉아 내 발을 쓰다듬었다. 아, 이건 진짜 싫은데 아빠에게 말했다. 보행보조기에는 황갈색의 버버리 문양천이 덧대어 있었다. 어쨌거나 보조기 덕분에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한심하네. 이 말밖에 안 나왔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등허리에서 경련이 일어나면 몸을 움찔하며 심한 말을 내뱉었다.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비명을 지를 땐 아이들의 몸이 얼어붙는 게 느껴졌다. 엄마, 그것 좀 안 하면 안 돼? 무섭단 말이야. 프레디가 말했다. 3년 전 엄마가 앓던 다발성 골수종이 척추를 망가뜨려 허리가 부러졌고 엄마는 몇 주 동안이나 지독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다. 허리 통증이 찾아온 후 엄마의 모습이 겹치며 조금씩 걱정이 밀려들고 있었지만 내 허리는 가끔씩이나마 좋아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빠와 남편이 곁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주었다. 당신은 엄마와 달라. 자꾸 엄마 모습을 떠올리며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통증이 심해지자 아빠는 엄마가 허리를 다친 뒤 샀던 이동식 변기를 가져왔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까지 사용하다 2다리의 힘을 완전히 잃고 난 후에는 다시 쓸 일이 없었던 물건이었다. 엄마의 몸이 많이 약해져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때면 양옆에서 부축해야 했고 엄마는 온통 멍이 앉은 팔을 뻗어 우리의 팔을 꽉 잡았다. 자기 엄마의 엉덩이를 닦아줘 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지. 엄마는 나와 찰리를 향해 농담을 하곤 했다. 오, 엄마 제발 몽테뉴였으면 자기 엄마의 엉덩이를 닦아준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을걸.
나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얼마 후 엄마는 기저귀를 차야 했다. 지난번에 엄마가 한 말은 이거였지.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중얼거림을 들으며 엄마의 몸을 이리저리 옮겨서 더러워진 기저귀를 치우고 동시에 새 기저귀를 펼치는 기술을 선보이며 엄마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지? 그것 좀 치워요. 이동식 변기를 들고 오는 아빠에게 말했다. 그러나 전날 인도를 걷다 발을 헛디딘 후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금이 간 곳을 밟으면 엄마가 다친다. 미국의 미신으로 아이들이 노래처럼 부른다. 고 내내 중얼거렸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변기에 간신히 몸을 앉혀도 통증 때문에 방광이 너무 긴장된 상태라 소변을 볼 수 없었다. 진짜 고통스러워. 한밤중 울컥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토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진짜 고통스럽다는 건 이런 거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존이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휠체어에 앉았다.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 아냐? 존이 말했다. 상황을 어떻게든 가볍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 왔잖아.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대꾸했다. 데스크 직원이 내 팔목에 노란색의 낙상쥐 팔찌를 둘러주었다. 마리와 다른 의료진들은 모턴 크리스마스 앨범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다. 누군가 스니커두들 쿠키를 한가득 만들어 가져다 놨다. 방사선실에 마련된 침대 위에서도 경련이 심해지고 있었다.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네요. 말해보다 이 말을 더 좋게 들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노젠블럼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버스, 기침, 녹슨못 하나, 죽음은 우리 곁에 항상 두사리고 있다. 죽음을 아주 잘 인지하고 있는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만다. 죽음은 삶과 꼭 닮았다. 오렌지 빛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때와 저무는 때 하늘의 색깔이 같아 보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죽음은 그리 큰일이 아냐. 엄마의 말을 들었다면 몽테뉴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 몽테뉴가 30살이 되던 해 소울메이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에티엔디 라보에티가 전염병에 걸려 참혹한 모습으로 급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몽테뉴는 친구에 대한 사랑과 라보에티의 침대 곁에서 목격한 죽음에 대한 공포, 전염병에 실제로 괴로워했고 친구의 죽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글로 적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라보에티를 진심으로 아끼던 몽테뉴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 아름다움이 어디서든 그 빛을 바라는 진실로 완벽한 인격체. 항상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겠다는 철학, 이상한 나라에 머물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는 자세는 바로 친구의 죽음으로 형성되었다. 누군가 로젠블럼에게 호출했다. 이동 침대가 들어왔다. 계속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침대가 이동했다. 암센터의 방사선 병동을 벗어나고 있었다.
저승사자는 젊고 기운 넘치는 의사의 모습으로 응급실에 들어서고 있었다. 좋은 소식은요. 빠른 걸음으로 의자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는 의자에 앉아 잠시 머뭇거렸다.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것은 MRI상 환자분의 척추, 즉 요추 2번에 심각한 골절이 발견되었어요. 문제는 외상성 골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리학적 골절로 유방암이 척추로 전이되며 발생한 골절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대답했다. 도저히 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혹시 전이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일 확률은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죄송해요. 이런 소식을 환자분들께 전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조금 더 좋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 소질이 없어요. 위층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무리의 의사들이 다녀갔고 그중 얼굴을 알고 지내던 방사선과 레지던트 한 명은 내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나와 눈을 맞추고 내 손을 움켜쥐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후 외과의가, 그 다음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들어왔다. 그 후 노잼블럼이 통금 시간을 넘겨 늦은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는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의자에 앉은 존의 두 눈에는 내 얼굴이 계속해서 비쳤다. 잠깐 뭐라고 하는 얼굴이 우리는 계속 서로를 향해 묻고 있었다. 뭐라고? 9층 안병동. 이상한 나라에 왔다. 창문을 통해 병원 옥상으로 헬리콥터가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상했던 것보다 시끄럽지 않았다. 부산한 움직임이 잦아들고 한참이 지나야 프로펠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보면 좋아하겠는데요. 그쵸? 내 등 뒤 어딘가에서 타이핑 작업을 하느라 내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간호사가 말했다. 간호사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하지? 베니가 아기였을 때 천장에 달린 펜을 좋아하긴 했다. 헬리콥터를 카고이스라고 불렀다. 목마를 때 하던 말이었나. 모르핀 때문에 정신이 멍했다. 목이 타들어갔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내게 닥친 가장 큰 문제처럼 느껴졌다.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아 의례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선풍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프레디였나? 아냐, 베니가 맞아. 프레디는 전등을 좋아했어. 9층 병동으로 입원했던 건 기억이 난다. 존이 함께 있었고 애들은 누가 보고 있지? 나만 빼곤 모두 아이들과 함께였다. 얼음 조각은 누가 주는 거야? 의사가 조금 전에 설명을 마쳤고 다시 입을 떼려고 하고 있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나는 수술을 받았다. 큰 암덩이가 발견된 요추 2번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척추에 티타늄 보형물과 어마무시한 나사를 삽입했고
내가 깨어나기 전에 존에게 사진을 보여준 뒤 나중에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무척 잘하고 계세요. 간호사였다. 의사 선생님께서 일어서도 좋다고 하셨어요. 한번 서보실래요? 이 질문 역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몸을 일으켰다. 존은 사진을 찍고 있었다. 와! 존이 탄성을 질렀다. 그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했다. 어머나, 내 지인들이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대단한데? 페이스북이 말했다.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다니 우리가 뭘 도와줄까? 페이지를 계속 내리며 페이스북에 달린 글을 읽었다.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정말 아름다워 보여. 존의 문자가 도착했다. 핸드폰 그만 만지고 잠을 좀 자둬야 할 것 같아. 페이스북은 나중에 할 수 있잖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존은 이곳에 없었다.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 어두워 헬리콥터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헬리콥터의 고요한 날개짓을 떠올렸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 일은 없겠지. 존의 전화다. 지금 아버님 댁이야. 애들도 같이 있고 찰리랑 아멜리아 그리고 제니도 여기 있어. 투손에 살고 있는 제니는 남편의 여동생으로 나와 둘도 없이 가까운 친구 사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제니가 당신과 통화하고 싶대. 언니, 크리스마스 양말 주머니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 제니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 선물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뒀다는 것이 기억났다. 허리가 너무 아파 포장지와 씨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불장 뒤쪽에 있는 침대보 뒤편에 있다고 제니에게 말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장에도 내 옷장에도 냉장고 위에도 초록색 의자 뒤 TJ 맥스 가방 안에도 선물이 하나 있었다. 해리포터 카드는 프레디의 선물이다. 포켓몬 시계는 베니 거. 햄버거처럼 포장된 건 사실 무설탕 지렁이 젤리와 초콜릿이었다. 제니가 웃었다.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곧 볼 수 있겠지? 한밤중 잠에서 깨니 존이 있었다. 불편한 의자에 몸을 기대 잠들어 있는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존이 뒤척거리는 듯해서 말을 걸었다. 비행기 표가 있어. 내 메일함에 우리 이름으로 된 파리행 티켓 2장. 당신 생일 선물이야. 응? 잠기운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무슨 말이야? 1월 말이야.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몇 주 후면 40살이 되는 존에게 힘들었던 지난 1년 동안 잘 견뎌주었다는 의미로 프랑스 여행을 선물하고 싶었다. 충동적인 사치를 부리긴 했다. 존이 노스쿨에 입학하기 전 대학원생일 때 신혼부부였던 우리는 파리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지만 아이를 낳은 후로는 다시 가본 적이 없었다. 파리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그 어느 곳에도 잘 속하지 못하는 나와는 달리 그는 파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완벽히 드러냈었다.
진짜야? 의자에서 자세를 바꾸려 몸을 움직이던 남편이 말했다. 깜짝 선물로 이런 농담을 하는 거라면 당신 진짜 잔인한 거야. 티켓이 내 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나 모르니까 남편에게 말했다. 알았어. 아침에 항공사에 전화해서 취소할게. 남편이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파리에 갈 거야.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파리에 갈 거야. 알았어. 잠에 빠진 듯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몇 시간 후 크리스마스 아침, 나는 동이 트기 전 깜깜한 새벽에 눈을 떴다. 헬리콥터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깊은 어둠으로 물든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프로펠러는 동요 없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장실에서 내 소변량을 측정하던 간호사가 인사했다. 진통제 좀 더 놔드릴까요? 대변 유연제 더 필요하세요? 티타와 아빠가 병실에 들렀을 때 간호사 존이란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안병동에서 일하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로 일한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최면을 거는 듯한 목소리를 지닌 존은 공간을 통제하는 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앉은 채 호흡을 하는 방법과 만트라를 외는 법을 알려주었다. 배에 힘을 빼세요. 호흡을 배로 내보냅니다. 소프트 벨리, 부드러운 호흡,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소프트 벨리, 공기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미 그의 주문에 걸려 있었다. 아빠는 눈을 감았다. 티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우리를 고요한 공간으로 인도하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 시간이 늘어나고 휘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모르핀 투약용 리모컨이 떨어졌지만 줍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료진은 모두 문가에서 서성거렸지만 남자의 마법에 빠지기라도 한 것처럼 감히 우리를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단 한 사람만이 병실 문을 노크했다. 카바노프였다. 입원 후 처음이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바다같이 푸른 눈에는 종양 전무늬가 숨길 수 없는 가파르게 형성된 해구와 거친 해안 절벽이 엿보였다. 이쪽 건물엔 잘 안 와요. 환자분이 제게 특별하다고만 알아두세요. 카바노프가 말했다. 그러고는 간호사 존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 이분이 계셨군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카바노프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건 단연코 처음이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침대 끝에 자리를 잡으며 나를 병품처럼 둘러싼 다른 3명의 대열에 합류했다. 카바노프는 평소와 달리 간호사 존의 곁에서는 무척이나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의사가 내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동안 남자는 병실 구석으로 물러났고 나는 속으로 카바노프가 남자의 명상호흡법 CD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종양이 하부요추로 전이되었다고 했다. 수술로 어느 정도 안정시켰지만 종양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었다. 요추의 방사선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사선 치료로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은 훨씬 나아질 거라고 했다. 요추 위쪽에도 사진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CT 소견으로 장기에는 전이된 바가 없고 뇌 역시 깨끗했다. 몇 주 다시 스캔을 찍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비슷한 환자분 가운데 첫 번째 정밀 검사 때까지 버티지 못한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몇 년이나 살았던 분도 있죠.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해요.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빼려고 했다. 공기의 흐름에 몸을 맡기려고 노력했다. 이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병실을 떠나기 전 병실 한편에 서 있던 간호사 존을 바라보며 카바노프가 말했다. 불안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지만 저보다 이분이 환자분께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전해주실 거예요. 저녁이 되자 티타가 그린즈버러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와 함께 남편 드류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를 냈다고 소식을 전했다. 드류는 괜찮아. 갈비뼈에 금이 간 정도. 신호를 어기고 코너를 돌았어. 우리 애들은 차에 없었고 상대방도 전혀 다친 데 없어. 남편 말로는 무슨 생각에 빠졌는지 신호를 못 봤대. 차는 폐차 직전이야. 그래도 드류는 진짜 괜찮으니 걱정 마. 간호사 존이 알려준 호흡하고 모르핀에 취해서 푹 자길.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야 티타에게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아이들을 태운 채 빗속을 세블럭이나 운전에 도착하니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구급차가 출동했으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나뒹구는 차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남편이 내게 전화를 해서 살아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티타가 말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니 남편이 정말 괜찮은 건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 무슨 뜻인지 안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만난 이후로 매 순간 나도 남편이 정말 괜찮은지 믿기지 않으니까. 훗날 드류는 사실 그때 울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티타가 내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온 후 드류는 달걀과 돼지고기를 사러 식료품점에 차를 몰고 나갔다고 했다. 그는 식료품점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드류가 덧붙였다. 에어백이 터지고 비명을 지른 거 외엔. 드류가 크리스마스 시기에 어떤 상태인지 잘 안다. 그는 한밤중 불이 모두 꺼진 집안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스카치를 마시고 조니 미첼의 블루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우주복처럼 발끝까지 덮인 잠옷을 입고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에도 눈물을 보이곤 했다. 차 안에서 드류가 흘린 눈물이 여느 눈물과 다르다는 것도, 그리고 내 상황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도 울 수 있기를, 티타늄이 된 내 몸이 뭔가에 충돌하길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마스 날 방문한 가족들은 달리 앉을 곳이 없어 내 침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엄마는 어디 앉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는 엄마가 앉을 곳이 없는데. 내가 헬리콥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나도 굳이 체근하지는 않았다. 헬리콥터가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을 만큼 잘한 거겠지. 전에는 아이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할 때 트랙터나 중장비 기계를 만나면 아이들에게 알려주곤 했고, 이런 기계류의 흥미를 잃기 전까지 이 의식은 몇 년이나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내가 집에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 노트북에 제니와 함께 만든 파워포인트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었다. 메리, 엄마에게 이런 일이 안 생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병실을 나설 준비를 하며 프레디가 물었다. 오늘은 헬리콥터가 안 날았어? 응, 오늘은 헬리콥터를 안 띄웠나 봐. 잘 됐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이가 대답했다. 완벽한 소파 찾기. 지금 내가 건강하다면 아마도 무료로 제공된 와인을 홀짝이며 스페이스 혹은 러스트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한 세련된 쇼룸에 앉아 고급 쿠션을 어루만지면서 아닐린 가죽과 세미 아닐린 가죽의 장점을 소개하는 판매사원의 설명을 듣고 있었겠지. 더 비싸더라도 인공건조한 견목재가 나을 것 같다는 말이죠.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이 제품은 3인용 소파로도 나오나요? 하지만 현재 나는 쿠션 여러 개에 몸을 기댄 채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웨스트 엘름, 조이버드, 크레이트 앤 배럴, 체어리시 등 온라인 가구 상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터넷 소파 쇼핑 중독자가 되었다.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나 머리가 빙글 돌 때만 잠깐씩 쉬고 있다. 20세기 중반 스타일의 보헤미안 색채가 가미된 소파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소파를 전부 확인하지 않고는 편히 쉴 수가 없을 것 같다. 아파트먼트 테라피, 디자인 스폰지, 도미노 같은 인테리어 디자인 웹사이트를 살펴보며 샅샅이 소파를 뒤졌다. 16년 전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한 탓에 우리는 진짜 어른이 쓸 법한 소파를 가져본 적이 없다. 우리 집은 이케아 에즈이즈 섹션에 놓인 환불 상품,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들과 크레이그 리스트에서 헐값에 구매한 제품, 길에서 우연하게 주워 집에 가져온 손때 묻은 물건들이 모여 어색한 조합을 이루고 있다. 결혼을 하고는 돈이 없었고 그 뒤에는 아이들이 태어났다. 예쁘고 좋은 물건에 호기롭게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살다 보니 이 어색한 조합에 익숙해져 갔다. 우리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취향 역시 딱히 정해져 있진 않다. 집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미관상의 기능보단 물건에 담긴 유래와 의미가 크다. 이를테면 나무 상자는 아빠와 삼촌들이 어린 시절 썰매를 타기 전 앉아서 신발끈을 동여매던 곳이고, 거실 창가 곁에 울퉁불퉁한 의자는 책 읽기에 최적화된 자리다. 어쨌거나 중대한 문제를 상의할 때면 우리 부부는 침대로 후퇴하곤 했다.
우리의 작전실이자 보호막이자 탈출구이자 때로는 식당이 되기도 하는 침실로. 하지만 요 며칠 동안에는 다른 어디도 아닌 거실에 놓을 가장 완벽한 소파를 찾는 일이 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소파를 찾았을 때조차 바로 구매 버튼을 클릭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정장애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집, 차, 이지, 자녀교회, 비행기표 구매, 레스토랑 선택, 신발 쇼핑, 유방 전절제술, 뭐든 대보시라. 나는 가장 괜찮은 것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편이다. 심지어 공동묘지에서 보낸 10분으로 나는 내 인생의 동반자를 내심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존에게 말을 꺼내기까지는 무려 일주일이나 걸렸지만, 하지만 소파의 구매 버튼은 도저히 누를 수가 없었다. 다음번 종양의학과 문진 이후로 미루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카바노프에게서 듣게 될 이야기가 어쩌면 데이크런 소재의 폴리다운이 내장된 비싼 소파를 두고 고민하는 내게 답을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걸까. 일전에 카바노프는 몇 가지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했었다. 면역치료, 임상시험, 승인된 용도 외의 처방약물, 짐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관찰대기, 병의 완치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관찰하며 발현되는 증상 완화에 대한 치료만 진행하는 요법까지 복잡한 수학 문제였다. 기본적인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내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할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비싼 소파를 구매한다는 건 살고자 하는 희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낼 좋은 장치가 아닐까. 내가 죽은 후라도 집에 오는 손님들이 멋진 소파에서 편안하게 머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도 곧 어둡게 비뚤어진 내가 튀어나와 아주 흉측하고 불편한 소파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존이 재혼할 여자는 사별한 아내의 유품을 버리지 못하고 반드시 집에 두어야 할 테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주고 간 팸플릿 더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엄마가 암 환자라는 것과 척추골절을 입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를 터였다. 하고 싶은 말은 정작 꺼내지 못한 채 베니에게 물었다. 가죽 소파는 어때? 미끄러운 가죽인지 몸에 막 달라붙는 가죽인지 봐야겠어, 엄마. 좋은 지적이군. 아무리 예쁘고 저렴해도 재생가죽 소재의 소파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탑그레인 가죽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카바노프가 병실로 와서 내 침대 옆에 앉았던 그날,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팸플릿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진행성 질환에 대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적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체념할 때인가요? 통증관리와 방사선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잠시 대화에 공백이 생긴 틈에 카바노프가 물었다. 어쩌면 팸플릿에 적힌 꼭지글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아니죠.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다부지게 말했다. 아니에요. 절대로. 2번에 걸친 항암 치료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그녀가 장담한 것과 다르게 전이가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녀를 믿는다. 어렸을 때부터 종양 전문의를 꿈꾸는 사람들 안에 내재된 성향, 독할 정도의 근성과 낙관주의, 오만함, 타인을 동정하는 마음 등 그게 무엇이든 나는 항상 그 기운에 전염되고 만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아니면 뜨거운 뭔가를 만졌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얼얼함처럼 어떤 선택을 하든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주는 새 소파를 들이는 일에 조금 회의적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터프트 쿠션의 장점에 대해 줄줄 늘어놓는 내가 속으로는 소파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알고 있었다. 주문 제작 커버? 진심이야? 사내 아이가 2인데. 조리대에서 보험 증서를 읽던 존이 물었다. 뭐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로 하자. 내가 불치병에 걸리고 난 뒤 그나마 좋은 점 한 가지는 존이 반대하는 선택을 내가 할 때마다 매번 잘난 척하며 당신 장례식이니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다. 어때? 오늘 인터넷에 돈 좀 썼어? 퇴근 후에 집에 온 남편은 내가 출근하던 그를 배웅하던 모습 그대로 뜨거운 물병과 쿠션에 둘러싸여 소파에 앉아있는 걸 확인하곤 내게 물었다. 다리가 낮고 등나무 목재로 만들어진 이 완벽하지 않은 소파는 1990년대 초반 부모님이 구매해 베란다에 두고 쓰던 걸 가져온 거였다. 오늘은 안 썼어. 잘했어. 침대에 같이 누워서 천장 쳐다보게 할래? 우리는 그러고 싶었다. 1월의 오후는 이미 저녁같이 어두워져 있었다. 말 그대로 1년 중 가장 어두웠던 날,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 믿겨져? 손을 맞잡고 침대 위로 펼쳐진 새하얀 천장을 함께 바라보던 그가 물었다. 응, 완전 믿겨져. 내가 말했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의 웃음소리를 항상 좋아했다. 부드럽고 편안하며 절제된 그리고 특이한 그 웃음소리. 웃음을 지을 때 얼굴에 새겨지는 20세기 중반 스타일의 매끈한 선들까지. 남편은 어찌할 바 모르는 10대처럼 나를 조심히 품에 안았다. 허리에 경련이 났지만 나는 남편에게 조금씩 다가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다. 아래층 누리방에서 아이들은 낡은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머지않아 어떻게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저 우리가 하루빨리 마음을 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대한 노력하며 받아들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가장 어쩔 줄 모르겠는 존재는 바로 아이들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 친구, 커리어, 꼭 가보고 싶던 여행, 장소, 어쩌면 사랑하는 내 남편까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엄마로 살 수 없다는 현실은 너무 힘겹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미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저 지금은 제대로 된 소파를,
질 좋은 가죽에 뼈대가 튼튼하고 자연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소파를 찾는 데만 집중하고자 한다. 한때나마 살아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게 해주고 우리의 손길로 온기가 빚어지고 우리의 부재로 식어가는 소파를 찾아야 한다. 또 하나 우리 가족 모두를 수용할 만큼 크고 널찍해야 한다. 우리가 나눌 사랑과 우리에게 닥칠 절망, 서로 몸을 부비며 견뎌낼 위로의 시간까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만큼 커야 한다. 죽음과 슬픔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암흑에 가까운 침실에서 준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나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준은 아무 말이 없었다. 어쩌면 잠이 들었는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내려야 하는 중요한 선택들처럼 인터넷으로 소파를 구매하는 일 역시 많은 조사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무엇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침대에 누워 내 턱 밑에서 들썩이는 남편의 가슴을 느끼며 임상실험 참여 여부나 존이 훗날 만날 여자들, 무료 배송이라는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때가 되면 내가 찾고 있던 소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